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드리는 참새입니다. 예. 오늘 할 책은 오카다 다카시라는 작가의 심리 조작의 비밀입니다. 예. 일단 작가 소개를 하면 오카다 다카시는 도쿄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중퇴를 하고 교토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된 되게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분은 되게 저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책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오카다 다카시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는데 되게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 또 이분 책을 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리조작의 비밀, 이 책을 제가 이제 제목부터가 이렇게 확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심리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도로 제가 책을 읽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오음진리교나 미국의 인민사원 같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교주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심리 조작을 할 수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단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근데 그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판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 조작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세뇌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도 좀 좋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리 조작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절해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높은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효용이 있다. 심리 조작의 원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온화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형태로 활용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양한 교육, 개발, 단련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일단 책에서 첫 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세뇌에 잘 걸리는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우선 그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순수한 경향이 강했다. 또한 사회에서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살아가는데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회의 불신을 갖고 있었다. 소수자로서 어렸을 때 사회의 모순을 맛보았던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나 좌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었다. 옴진리교 같은 그런 불법 종교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사회에서 좀 약간 소외되었다. 예. 정확하게 그들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겉으로는 되게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서도 오타쿠, 오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사회에 좀 소속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점점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좀 질서가 사라졌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좀 허무주의가 좀 확산되고, 결국에 세뇌에 걸리는 것도
불안한 거가 나중에 되면 좀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불안한 게 뭐 죽음이나 늙거나 병들거나 뭐 소외되는 거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뭔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그 불안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아이덴티티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찾아내지 못한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맞섬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카운터 아이덴티티는 사회로부터 버려진 이들에게 인생을 역전시켜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환희와 구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존재가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야말로 살아갈 곳이 된다. 이렇게 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고, 이어서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 확신도 자신도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설파하는 존재에게 복종하고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자신 또한 특별한 일을 해낼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요컨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싶다는 바람이 구루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여기서 구루는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예.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 한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상 저는 21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화려하고 그냥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봤을 때 그냥 좀 못생기고 그냥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렸을 적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MT를 갔는데, 그때 그 여자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술 먹고 있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걔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때 엿들은 바로는 자기가 우리 과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그런 선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 쟤는 원래 그렇게 잘 나가는 선배를 좋아할 수가 없는데 쟤는 그냥 쟤랑 비슷한 그런 남자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사람은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도 뭐 외모가 어떻든 자신의 어떤 뭐 재력이 어떻든 항상 최고를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이 좀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회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모든 게 다 경쟁이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일단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공무원이 되는 거고 대기업을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지 좀 번듯하게 남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걸 꿈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소외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는. 그래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종교단체 찾아간다는 건데, 그 종교단체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고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대접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환대 같은 거를 거기 가면은 우리 왔냐면서 막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고민도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좀 많다고요. 특히 일본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가 되게 영재인 줄 알고 항상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올라왔는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자기는 계속 뒷전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일부러 노려가지고 요새 뭐 타지 생활 힘들지 않냐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은 뭐 다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그런 어떤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 하다가 떨어졌지만,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인정 못 받고, 결국에는 뭐 어디 취직을 하는 건데, 그 어른들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취직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네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결혼해서 방 한 칸으로 다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다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창원에 사는데 창원에도 되게 생산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공장들도 되게 많고, 지금 거기에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항상 사람을 모집하는 데가 있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일자리는 있는데 어떤 일자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년 대학교를 웬만하면 다 나왔잖아요. 다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전공한 거에 있어서 그걸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회에서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해주면 좋은데,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좀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우리의 바람들이, 특히 그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요즘도 드라마 보면은 되게 부자들, 재벌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동경하고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을 보면은 되게 또 소외감을 느끼고.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민용 그 사람도 교사고, 서민정, 예, 그 사람도 교사고, 어쨌든 거기 그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면서, 그때 한참 공무원 준비할 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인정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 종교단체로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칼 융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칼 융은 프로이트와 같이 활동했던 심리학자죠. 보통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면은 좀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이. 그래서 좀 대놓고 말하면, 심리학자, 자기를 상담해줬던 사람한테 좀 좋은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해서 상담이 좀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칼 융은 자기가 그 상담사로서 그걸 딱 조절해야 되거든요. 프로이트도 좀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칼 융은 좀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상담자적 입장에서 자기한테 뭔가 완벽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이가 되고 확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본래 추구해야 할 인생이 아닐지라도 좀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층 큰 뜻을 지니고 있는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보잘것없고 약한 자신에게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런 바람이 융의 예인이 되어서라도 곁에 있겠다는 선택을 하게 했을 터이며, 결코 종교나 반사회적인 집단, 파시즘 등 정치운동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배출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시즘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들도 어떤 확실하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도로 다가온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본래 좀 마음이 취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에 다 약하다는 건데, 근데 보편적으로 따져도 거짓말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속는 존재다.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원래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솔직히 우리도 당연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되게 진짜인 것처럼 완전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이 좀 많이 먹히고, 그게 특히 강한 사람한테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한테 세뇌를 하거나 속일 때는 엄청나게 강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있거든요. 그 책에도 나오는데, 지나치게 자신이 이제 타인의 기분을 살피면서 살아온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의존성 인격 장애로 형성되기 쉽다. 난폭하고 권위적인 부모나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부모가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하고 주체성을 침해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욕하고 때리고 방치하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한층 더 애를 쓰게 된다. 언제나 부모의 의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모의 낯빛을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성장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읽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특히 좀 잘 빠지기가 쉽고, 제가 아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이 저랑 예전에 같은 조선소 다녔어요. 아는 형님인데, 그분도,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한번 그렇게 속았던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막 따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막 듣고 있다가, 또 이렇게 속았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한번 속는 사람은 계속 속고, 속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일 수 있구나. 그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의존적인 인격 장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속는다라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좀 끌리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좀 취약하지 않더라도, 좀 내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왜냐면은 이 세상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한 게 없거든요.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니는 딱 이렇게 하면은 너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희소성을 느끼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저도 힘들 때 예전에 저는 법륜 스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힘들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니 힘들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해도 되나? 근데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에 좀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게 약간 자신이 없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끌려오기 마련이고,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스타 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되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만 믿고 따라가면 100% 합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과장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흡수되듯이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자신감 있게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하여튼 잔다르크 아시죠 여러분? 그게 또 생각이 났는데 걔도 되게 어린 나이 17, 뭐 10 몇 살의 나이에 프랑스 거기 병사들한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 나한테 군사를 주면은 내가 영국군을 확실히 무찌를 수 있다. 이걸 너무 확실히 있게 얘기하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신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병사들이 좀 책임자는 그래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거를 왕한테 전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병사들이 좀 동요하는 병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나중에 잔다르크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이건 그 배경이에요. 엄마가 좀 나르시시즘, 자기 성애적인 사람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보여도 자기 애적인 엄마에게 속박되어서 의존성 인격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집안에서 엄마의 의견이 가장 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아이에게 무관심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엄마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아이들이 항상 엄마의 기분을 살피면서 엄마의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런 엄마가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좀 잘 섞기가 쉽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칼융의 전이에 대해서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이 함정에 빠지는 걸까? 우선 사람들은 관계를 추구하려는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바로 부모나 형제 등 이전에 애증관계에 있던 존재다. 요컨대 출구가 없는 전이는 애착관계에 있는 존재와의 관계를 재현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관계다. 그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에 굶주려 있고 예전에 그 엄마 아빠와의 가졌던 그런 좋았었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전이에 빠진 환자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가족과 같은 반영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문제 해결은 원래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문제가 도지든지 다른 문제가 드러나든지 하여 더욱더 근원적인 공허감을 자각하게 될 뿐이다. 이게 심리 상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그 상담이 되게 루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나중에는 그 상담 받는 사람이 그 상담자한테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신경을 안 쓰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지향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환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다만 이거 아까 읽었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컬트 교단이라 반사회적 집단이 가족과 비슷한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실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구루나 교단에서 이상적인 부모나 가족을 찾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거기서 발견하고 전이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지탱한다. 어렸을 때 사랑했던 존재를 손에 넣으려는 에너지는 지극히 근원적이며 강력하기에 수십 년 전에 걸쳐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교단에 갔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너무 자기가 좀 정에 굶주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어머니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접근했을 때 잘 넘어온다. 그래서 이게 심리 조작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세뇌에 좀 잘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빈틈이 없이 강하던 사람도 특수한 경우 있잖아요. 원래는 되게 합리적이었던 사람인데 좀 좌절하거나 큰 병이 찾아오거나 이별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심리 조작을 당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 길 지나가다가도 보면은 이게 무슨 조상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뿌리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쏘가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쏘가서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자기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저는 예전에 그거 봤거든요. 예전에 야구선수, 최동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죽기 전에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무슨 소금 간장으로 뭐 치유하는 그런 데가 있나봐요. 소금물을 물렀어. 그거를 보면서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이제 큰 병을 선고받고 나서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는 좀 마음을 놓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고. 원래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상대 쪽에서, 나 이거 니 무조건 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조건 낫게 해준다. 그게 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되게 큰 위안을 얻고,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은, 그거를 좀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너무 막 데뷔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약간 사기성의 그런 접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좀 잘 덜 해지는?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는 그게 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망하고 희망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희망이 더 크게 다가온다. 예. 그걸 더 크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잔다르크 얘기를 좀 계속하자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어린 소녀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주면은 제가 영국군을 무찔러서 결국에는 영국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섬이 아니었고 프랑스 국토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륙에서 다 쫓아내겠다, 이제 섬으로 몰아치겠다 이건데, 그 말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몇몇의 병사들은 거기에 동요했지만 그 책임자는 그걸 전달하지 않았었죠. 근데 워낙 자신있게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또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결국에는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 그 프랑스 왕한테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왕도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왕의 아빠가 샤를 6세고 자기가 샤를 7세인데 샤를 6세는 그게 약간 정신분열증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좀 그렇게 해서 왕권이 약간 약한 상태였고, 자기 엄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외도를 많이 하고, 자기 샤를 7세에 대해서 이게 샤를 6세가 너가 아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뭐 이상한 얘기하고 다녀서 그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어디 망명이나 할까, 자기 그냥 이런 뭐 세자인데 한마디로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황태자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렇게 할까라고 되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최동원처럼 마찬가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아마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여자애가 하는 말을 듣고 군사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취약한 환경에 있는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적용을 하자면. 그걸 알았을 때 훨씬 더 세뇌를 하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 개 더 하고 싶게요. 테러리스트들 이야기가 여기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IS 같은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9.11 테러 했을 때도 그렇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어떻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자살 테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심리가 뭘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좀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우선 테러를 실행하기 전에 그를 영웅으로 먼저 대접을 한다. 숭배하는 지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사화에 공개할 유언을 비디오로 미리 찍어두고 기념비도 세운다. 경제적인 지원도 받는다. 그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되고 그는 홀로서 걷기를 시작한다.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발뺌을 하려 할 수도 없다. 대개 젊은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소속된 집단에서 인정받는 일은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집단의 압력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보다 더 강력한 구동장치는 없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은 자살폭탄 테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일본에서도 가미가제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미 그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지원 다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죽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이거는 진짜 어찌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막 추앙받는 인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런 몇 가지 요소에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자기 실현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민간인들도 처음에는 그래 있다가 그 테러 집단에 좀 많이 소속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테러 집단에 소속이 될까? 이것도 한번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좀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테러 집단이라도 경제력을 지닌 집단이니까 이제 거기에 몸을 맡기는 게 생존상 유리하다. 반정부 세력이나 테러 집단에 몸을 맡기는 편이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때로는 높은 보수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생명의 위협이나 생활고 같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신조는 물론 행동 패턴까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좀 인지부조화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집단의 도움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념도 그 집단에 맞게끔 바뀌게 되는 그런 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 심리가 누구나 마음 깊음 속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인류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공헌하며 삶의 의미를 남기고 싶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 말은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과연 자기가 뭔가 삶의 의미를 남기고 싶다.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인류를 위해서 그런 거창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거.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누가 속이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리 조작의 비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속이는가? 뭐 교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책에서 나온 대표적인 두 사람은 일본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짐 존스라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제임스 워런 존슨의 원래 이름이 그 미국의 1931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1974년에 이 종교단체는 남아메리카에, 이 사람 원래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태어난 사람인데,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의 어떤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만의 어떤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제 신도들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자살을 하게 돼. 집단 자살해서 909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했어요. 뭐 물론 여기에서는 진짜 자살을 명령해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는 약간 강압적으로 자살을 해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총을 들고 자살을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마 사람들 중에 진짜로 다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옴진리교는 1995년도에 이제 지하철 세계 노선 어떤 5개의 지하철에 살인가스라는 독극물을 분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13명이 죽고 무려 6,300,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6,3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까지도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교주로 발전하게 되었나, 이런 건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속이는 능력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지배력을 지닌 존재는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존재다라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구루는 제자나 애찬자가 필요하다. 정신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마디로 특징, 이 사람들도 정신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 구조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도 어렸을 적에 좀 많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되게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고, 예를 들어서 아사하라 쇼코는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었대요. 7번째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관심을 전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맹인 학교에 들어가게 된 현실을 원망했다는데, 시력이 전맹은 아닌데 시력장애자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학교에 못 들어가고 맹인 학교에 들어가고,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의 좀 무시나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자체는 되게 덩치가 크고 어렸을 적부터 좀 싸움을 잘해서 사람들을 막 때려다녔대요. 그렇게 당하고 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죠. 소외감 같은 건 있었고, 좀 주류 세계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도 좀 공부를 잘해서 막 도쿄대도 가려고 했었고, 그런 게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처음에는 좀 정식 종교로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별로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세가 확장되자 중앙 정치로 좀 나가려고 했을 때 자기의 좀 이상을 좀 펼쳐보고자 해서, 근데 결국에는 너무 낮은 지지율로 결국엔 자기 꿈이 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지하철 테러를 한 건데, 지하철 테러 하려고 하는 목적도 뭐였었냐면, 그렇게 뭐 탄저균 같이 그런 엄청난 독황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력으로서 자기가 그런 환상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좀 빠져 있었던데, 실제로 그거를
그 실행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 구조가 취약한 사람들이 잘 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잘 쏘기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좀 시련에 있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원래 좀 열등하게 키가 작아서 신체적으로 좀 열등했는데 그런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더 이렇게 더 이제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자기의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되는 그 두 가지의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이제 좀 원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도 세고 재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작용으로 스스로가 그냥 이상적인 세계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네가 안 받아줘?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내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삐딱하게 발전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감을 안 무너뜨리게 하는 거, 뭐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짐 존스 이 사람도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신도들을 만들었고 목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도 그냥 항상 주변에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왕국에서도 그 조사를 나왔대요. 그 미국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들킬까봐 그랬는지 그렇게 집단 자살로 좀 대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죠. 계속 읽어보면은 이렇게 허약한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낙담과 절망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과대자기를 팽창시켜서 전능감으로 무장하고 타인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경멸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멸시받고 모욕당했던 존재는 자기애적인 방위에 의해 자신감이 없는 남자가 아니라 신과 같은 확신에 찬 존재로 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숭앙받는 존재가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이 좀 확신에 찬 말들을 좀 허무맹랑한 그런 말인데도 좀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을 또 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겠죠. 잠재적인 불우함이나 불만에 불과했던 막연한 감정을 증오나 강한 분노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나 증오의 화살을 기성체제나 가치관, 적대 진영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파괴적인 성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의 원천은 신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과대 자기의 바탕을 둔 전능감이고, 이것이 경멸당하고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의 눈에 거룩하고 성스럽고 의지가 강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강압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예.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경의를 품게 되고, 그렇게 되고, 절망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엄격한 현실을 충분히 알게 한 뒤에 마음만 먹으면 살아남아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을 만큼 몰아붙이고 절망의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부드럽게 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면 된다. 이런 식의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항상 말했듯 그 쏘는 사람도 되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닫았던 사람들이 더 잘 쏘기 쉽다. 예.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예로 여기서는 나치즘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한 목소리로 나치즘을 찬미하고 열렬하게 갈채를 보낸 까닭은 나치즘에서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절망이랑 희망은 거의 같은 말인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 나치즘 이 사람들도 그때 엄청난 독일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그 베르사유 조약인가? 하여튼 거기서 1차 대전에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고 사람들이 다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 국가의 빚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그거를 갚지 못할 정도가 되자 사람들이 좀 분노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빚을 안 갚겠다라고 말하는 히틀러가 나오게 되죠. 나치당.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저렇게 나치의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은 선동적이고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끌리게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909명의 신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인민사원의 그 짐 존스가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사회에 대한 공격 성향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일체화시켜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는데, 이런 사람들 자체가 원래 기존 사회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나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좀 승화를 좀 시켜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면에 세뇌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가혹한 환경에 격리되어서 고문을 받고 사상 개조나 세뇌를 받는 경우에도 신념을 관철시켜 심리 조작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확실한 소속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확실한 소속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홀로코스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또 책을 쓴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은 막판에 이런 유혹이 있었대요. 자기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아우슈비츠를 탈출하자. 근데 실제로 탈출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성공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거든요. 운 좋게 그 아우슈비츠를 탈출했다고 해도 그 밖에서 그 독일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죽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상황이었었고, 전쟁 말이라도 좀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빅터 프랭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따라가겠다. 나는 이 안에서 끝까지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정확한 관념, 그리고 의사로서의 어떤 정체감과 소속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강력한 신념을 가지게 해주고 어디서든지 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심리 조작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수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밀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가 원한다면 왕도 될 수 있는데라며 예언과 같은 말을 슬쩍 흘리는 편이 전공법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인다. 제3자적인 암시는 설득하겠다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저항을 피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한 사실만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는 결국에는 좀 설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한테 설득할 때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슬쩍 흘리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뭐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듯이 나는 왕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그냥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흘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좀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흘리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밀 쿠에라는 또 다른 정신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눈을 뜨면 당신의 정신은 밝고 맑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 기분이 들 거예요.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쿠에의 암시로 알려진 말을 매일 집에서도 외계했다. 가령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세뇌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한테 혹은 타인한테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말, 계속해서 반복된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뭐 시골 사람이 암시에 더 잘 걸린다. 잠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에게 한층 더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보다 소박하고 남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한테 적합한 요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썩는다. 그 다음에 에밀 쿠의 그 진료소에 카우프만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밀 쿠의 이 사람 자체가 좀 그 암시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카우프만이라는 이 사람 여성인데 이 사람은 항상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도 아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을 하도록 지도했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귓가에 나아지고 있다. 어디 아픈 아이였나 봐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암시하는 말을 속삭이게 했고 포옹을 하면서 그때 이제 포옹을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아무래도 좀 옥시토신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항불안 작용이나 항스트레스 작용, 면역계나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포옹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포옹을 하면서 말을 하면은 더 좋은 설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 막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프로이트가 처음에 최면수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자유연상법을 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책 읽어보면 체면이란 방법에 의지하면 자신의 문제와 마주서서 인식하는 과정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와 마주서서 저항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문제를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타인이 잠재의식을 조작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제를 직시하고 의식하고 언어화해야지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신념이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프로이트는 좀 의식했고 자기가 그거를 좀 의식해야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의식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설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사람이 나오는 밀턴 에릭슨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밀턴 에릭슨은 해결지향적인 치료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프로이트처럼 문제가 지닌 의미를 분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일반 심리요법이나 수용이나 공감으로 마음을 치유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용이나 공감이 도움이 될 때는 활용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당황할 정도로 심한 말도 했으며 하기 싫어하는 행동도 억지로 하게 했다. 이 밀턴 에릭슨이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강한 욕설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확실한 건데 이런 게 과연 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원래 말할 때는 좀 아까 말했다시피 좀 저항을 안 주는 그런 기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강하게 말해야 될 때는 되게 강하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제가 물건을 훔쳤을 때 가장 최초로 물건을 훔쳤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나게 어렸을 때 그때 엄마가 엄청나게 회초리로 저를 때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엄마에 대해서 그런 원망이라는 마음보다 그때 확실히 회초리를 때려서 나를 공포로 떨게 했죠.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런 도벽 같은 게 평생 동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 그렇게 억압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도 보면은 그 스파르타 학원 이런 데 있대요. 뭐 공무원 학원에서도 스파르타 학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한번 사람한테 나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게, 누가 나한테 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태에 빠졌거나 혹은 빠져서는 안 될 어떤 유혹에 빠졌거나 이럴 경우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살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제가 테러리스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설득하는 그런 수법이나 기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밀턴 에릭슨은 그거를 자기가 더블 바인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살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한테 이 장치를 달아 놓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색깔은 흰색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검은색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자동차를 산 것처럼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설득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한다.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하기 싫을 때 국어와 산수 중 어느 쪽부터 할까? 숙제를 엄마랑 같이 할까? 아니면 혼자서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결국에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시키면은 처음에 숙제를 하려고 했을 때 강하게 저항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숙제 얘기 나오는데, 숙제를 간식 먹기 전에 할래? 아니면 먹고 나서 할래?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한 발 물러난 제안을 하면서 숙제할래? 목욕할래?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고, 어쨌든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대화에. 그러면 자기가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은 어떻게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뭐 밀턴 에릭슨은 계속해서 저항 없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뭐 대학을 보내고 싶은 엄마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지금 이제 빨리 공부를 해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겠네. 대학교는 1학년 때가 가장 바쁘다고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에 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한가하게 있는 모습에 좀 초조함을 더 느끼게 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다른 그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저절로 파문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 가서 빨리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좀 저항감이 생길 건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항감 없이 말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영업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자기 개발할 때도 이런 대화법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에 떨어진다라고 위협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리는 편이 말 자체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훨씬 더 설득적이다. 이런 과정에서 딱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서서히 행동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무의식계에 작용을 가하는 원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밀턴 에릭슨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능성 심기, 이건 제가 정한 이름인데, 니의 앞으로 행동이 얼마나 변할지 상상조차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도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정 짓지 않고, 이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은 안심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뿐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 전문가조차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존심이 자극받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네 행동이 좀 벌써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그냥 말 한마디에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암시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니 벌써부터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뭐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슬쩍 흘리는 듯한 이런 패턴, 말하는 뉘앙스, 방식들이 그 사람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영업할 때 큰 소리로 기관총처럼 퍼붓듯이 말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도 비교적 선량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리는 같다. 거절의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도 있지만 정보를 계속 주입시킴으로써 상대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심리 조작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세뇌를 할 때는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서 지치게 만드는데 주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 영업 같은 거 할 때 쉴 새 없이 바바바바 말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좀 판단력이 되게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거나 생각할 시간 자체를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뭐 파블로프의 실험이 나와요. 조건반사를 활용한 건데,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떨 때 조건반사를 활용을 하냐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들었던 음악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들으면 다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된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복장이나 결과가 좋았던 필기도구 등도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블로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조건 반사가 먹히지 않을 때가 있대. 이것 좀 신기한 내용인데, 보통은 조건 반사가 하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개들한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종소리에 신경 안 쓰다가 밥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치니까 음식이 나오면 원래 자기가 침을 흘렸는데 밥을 안 주고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린다. 이런 생물학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실험실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개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죠. 개들이 그때는 종소리를 쳐도 개가 침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는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였고, 조건 반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조건 반사를 없애준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륜 스님이 항상 사람들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법륜 스님은 전기 충격기를 사라.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찢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그런 충격을 받으면은 실제로 자기 형성된 그 습관이잖아요. 조건 반사가. 그게 습관 같은 게 부정적인 습관이 없어진다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그런 여기 내용이 나와요. 캐러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ECT 치료, 이게 전기충격요법이라는 건데, 뇌에 전기 충격을 잠깐 주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서 충격을 주면은 그게 뇌가 리셋되는 효과가 있대요.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버퍼링이 심하거나 고장난 것들을 뇌에서도 그게 잘 잡아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실제로도 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 또 부작용이 있을 때 있었대요. 근데 그 부작용은 뭐냐면 약간 기억 상실처럼 기억의 일부를 좀 날려버리는 거. 예. 그렇게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고, 좀 그래요. 아마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또 효과가 있었고, 이게 처음에는 노벨상까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게 되게 신선한 요법이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좀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게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비인간적이라서 이거를 금지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기억의 일부분이 사라진다라는 게 부작용으로 여겨지지만, 이 책에서는 치료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되게 잊기 힘들었던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교 충격을 받으면 없어진대요. 그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 패턴을 심어주는 게 이 캐롤런이라는 정신의학자가 했던 일이에요.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됐던 것 같아요. 부작용도 많았고 근데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렇게 전기에 충격을 줘서 자기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잊고 리셋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 패턴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 사례가 몇 번 있었고 과거에 되게 불행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의사가 됐다든지 박사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조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심리 조작에 걸려서 그런 교단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도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거를 여기서는 디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디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제 논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뇌된 신념이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해서 격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네요.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념을 버리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토해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그 사람들 처음에 그 세뇌에 빠졌을 때도 강하게 교주가 몰아붙였던 거고, 이때도 뭔가 확실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그 사람한테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또 더 강한 사람한테 이끌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증거를 제시해서 경찰이 움직여서 이제 위법성을 좀 증명해줘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때 심리 조작이 풀리는 경우가 좀 많고, 심리 조작에 영향을 잊기 쉬운 사람들이 대부분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위법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위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도 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원래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도 좁은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세계에 적응할 자신감이 도 없고 용기도 없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네가 이 세상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지금 있는 이 세상도 살아갈 만하다. 지금 너는 직업훈련 같은 이런 사회 복지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자격 취득을 하면은 더 좋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일단 가능하고 거기서도 네가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바깥 세상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자기 실현 욕구를 해소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됐든 그 사람은 어떤 세계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좀 인정받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상을 좀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그거를 충분하게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상한 조직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주인공은 안 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렇게 세뇌에 빠져들지도 않겠죠. 불안하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단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 그 불안한 요소들 있잖아요. 죽음이나 늙는 거 또는 아픈 거, 병들거나 소외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확실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빅터 프랭클처럼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은 이렇게 빠져들지도 않겠죠. 저는 앞으로 사회가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심리적으로 소외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심리 조작의 비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어요.